네,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 논란 후폭풍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지만 한국당은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면서 오히려 외교부의 책임론을 주장하면서 반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한편 황교안 대표의 민생투쟁이 마무리됐는데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가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은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강효상 의원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유출과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볼 텐데 먼저 오늘 이해찬 대표와 황교안 대표가 이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거든요.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강효상 의원의 불법 행위를 사과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강효상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어느 때보다 공고한 한미관계 두 정상의 신뢰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정말 잘못된 행동입니다.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공당으로서 책임지고 마땅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외교 무능과 또 국민의 알 권리를 숨기기에 급급한 이런 행태를 보면서 지적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나 또 여권 이것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것이 혹시 적반하장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얘기 오늘 이해찬 대표는 최고위원회에서 한 발언이고 황교안 대표는 오늘 민생투쟁 대장정 끝내고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거기서 한 내용인데 이게 이해찬 대표는 잘못된 행동이다. 이 유출한 거는. 그리고 황교안 대표는 국회의원 아니냐 강효상 의원이. 그러니까 외교 무능을 알린 건데 뭐가 잘못된 거냐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공익제보다 아니면 기밀 유출이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한국당도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전 자유한국당이 지금 늪에 빠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쪽 발만 사실은 좀 빠뜨려서 놨어야 되는데 지금 양쪽 발이 다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국가 기밀 유출이라고 하는 논란에서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자유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어떤 상황으로도 면피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그러니까 더군다나 한미 정상 간 대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뭐 고위 외교관을 통해 가지고 입수를 했다고는 하는데 입수하는 과정도 적절하지 못했고요. 예. 그리고 입수했다고 공개했던 내용을 봐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방한해 주십시오. 와서 지금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진솔하게 얘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게 왜 구걸 외교가 되는 겁니까? 내용상으로 봐도 적절치 않은 것인데요. 당 차원에서 공개를 하고 정치적 공세를 펼쳤잖아요. 이 강효상 의원 한 사람만 만약에 공개를 하고 말았으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당 전체가 나서서 이게 마치 뭐 구걸 외교인 것처럼 굴욕 외교인 것처럼 공격하고 나니까 당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강효상 의원이 기밀 유출이라고 그러면은 당 모든 사람이 지금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고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논리로 지금 뭐 무슨 적반하장이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좀 저는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냥 차라리 솔직하게 깔끔하게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빠져나오면 빨리 출구를 만들 수 있는데 출구를 못 만들어가지고 저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이 비슷하십니까? 아니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저는요, 강효상 의원이 기밀 유출한 건 맞고요. 예. 이게 공익적인 성격이 있느냐 같은 경우에는 뭐 의견이 갈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든 강효상 의원이 뭐 일간지 기자 출신인데 편집국장까지 낸 기자 출신인데 예. 사실 이 상황에서 가장 난처해진 사람은 어쨌든 그 전달했다는 그 후배 외교관일 텐데 저는 뭐 사실 강효상 의원이 그 뭐 외교관에서 들은 내용을 어쨌든 전원할 때 어쨌든 취재원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어쨌든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사실상 그거 자체가 어쨌든 본인이 실수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져야 되는 것이 맞고요. 두 번째로는 기밀 유출건에 대해 가지고는 뭐 청와대가 초기에 부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밀이 아니다. 저는 이런 경우에는 전 그건 오히려 야당의 주장에 설득력이 좀 없다. 왜냐하면 우선 기밀이기 때문에 어쨌든 부인해야 되는 겁니다. 무조건 예. 그렇게 얘기가 나왔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청와대 해명이 약간 더 설득력이 있다 보고. 다만 이제 이와 이제 별건이긴 하지만은 비슷한 다른 사례들과 형평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정청래 예. 의원 말씀하시죠. 그렇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방송에서 이제 비슷한 언행을 하긴 했는데 물론 정청래 의원은 그게 이제 예능적 재미를 위해 가지고 약간 허언을 한 것이다라고 이제 발뺌을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 당시엔 어쨌든 본인이 굉장히 정권과 가깝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받아서 안 되는 문서를 받은 것처럼 아니 또는 녹취를 받은 것처럼 이제 묘사했던 거기 때문에 예. 그에 대한 수사는 받아야죠 보면은 그래서 본인이 이제 다시 결백을 이제 입증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거고요. 민주당도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이제 정청래 의원을 100% 변호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을 보면은 사실관계는 아직까지 단정짓지 못하겠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예. 저는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일벌백계를 할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정치권이 어쨌든 그 기준을 만들어 나가면 되는 것이고, 저는 그 선에서 서로 자기 당 인사라고 해가지고 좌파 인사라 해가지고 그것을 방어하기만 하고 다른 당 인사라 해서 공격만 하는 모습 자체만 저는 안 보이면은 예. 저는 이번에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질 수 있다 봅니다. 전 뭐 저도 사실 좀 물타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그 작년 1월 8일 날 시사 뭐 교양 프로그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요즘 여러 명이 나와서 토크하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서로 간에 재밌게 토크로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있었던 건데 그 과정에서 뭐 그 나흘 전쯤에 한미 정상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언급한 건 맞아요. 예. 맞는데 화면에 다 기자들한테 배포했던 자료라고 하는 표시를 했어요. 자막으로 표시 이렇게 돼 있고요. 자막으로 예. 넣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청와대에서 공개했다고 하는 대화록 내용을 갖고 와서 내가 그거 다 봤거든요. 이러면서 얘기하는데요. 솔직히 제가 추정컨대 제작진이 원고를 만들어서 줬던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전 해요. 그러니까 보통 그런 거는 예. 뭐 정청래 의원님이 이런 역할을 하면서 얘기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원래 시사 토크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좀 과장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 부분은 생각이시고요. 네, 예. 뭐 그 부분은 제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그 자막 나왔다고 하는 건 그건 팩트고요. 예, 예. 그리고 그 앞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계셨어요. 네. 기밀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이렇게 농담처럼 이렇게 얘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그 자막이 나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후에도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작진도 검증을 했던 것 같고요. 이게 언론에 나왔던 내용으로 오해 소지 없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자막까지 단 것이니까 그것까지 끌고 와가지고 그때는 유출했는데 지금은 왜 뭐 문제 삼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건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덧붙이면 예. 자유한국당은 자신들이 뭘 하면은 그거는 다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이라고 그래서 공개했잖아요. 김무성 의원도 막 흔들고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NLL 포기 발언했다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발언했다고 그래서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예. 나중에 가서 NLL 포기 발언 없었던 거예요. 확인하니까. 예.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또한 역시 우리는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공개했던 거나 다름이 없다. 만약에 정권 바꿔놓고 지금 자유한국당이 야당이고 지금 여당이 자유한국당이 여당이고 지금 여당이 야당이었다 그러면은 이런 행위가 용납이 됐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네. 대한민국의 종편 시사 예능 출연 랭킹으로는 거의 예. 그 3, 4등 안에 들어갈 텐데요. 예. 안 가본 방송사가 없는데요. 그런 거요. 절대 작가들이 목숨을 걸고 쓰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리고 출연자 같은 경우에도 그거 그렇게 흔들면은요. 분명히 출연진에 대해서 제작진들이 보호를 하려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고 그 같이 출연한 분이 공교롭게 하태경 의원이잖아요. 예. 제가 그래서 어제 그저께 식사하면서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예. 현장 상황이 어땠냐 그랬더니만은 본인도 걱정되어 가지고 그런 발언을 했다. 왜냐면은 바로 그때가 작년 2018년 초인데 2017년에 어땠습니까? 우리가 그 사인이 그러니까 사인이 문건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문건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안에서 그 진상조사위원회도 했고 옛날에 특조도 했고 하니까 본인이 너무나도 놀라가지고 현장에서 정청래 의원에게 그렇게 오히려 정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물어봤던 것인데 그러니까 녹음한 걸 들었냐 했더니 녹음은 아니고 녹취였다 이렇게 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청와대에서 그 발표했다는 공개 자료는 녹취가 아닙니다. 그게.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발언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뭐 정청래 의원의 단순 말실수였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지금 보면요. 우리가 예능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3대1에서 4대1 편집을 합니다. 보통 그러니까 한 4마디 하면 한 마디를 그중에 편집해서 내보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아마 그 방송 녹화했던 모 종편사 같은 경우에는 다 지금 찾아보고 있을 겁니다. 원본을 지금. 예.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게 논란이 될 것 같으니까 네. 제작진이 거기다 자막을 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론에 공개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것이다. 예, 정청래 의원도 예. 소소한 양념을 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뭐 그런 토크 프로그램 많이 나가니까 4시간 녹화해서 1시간 내보내고 예.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네. 당시 정청래 전 의원이 그걸 뭐 입수할 만한 정도의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오바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끌고 와가지고 이른바 물타기 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하는 거고요. 예, 정청래 전 의원 얘기는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법적 대응까지도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요. 좀 기다려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강효상 의원 이야기로 예. 다시 돌아와서 민주당이 어쨌든 고발했고 면책특권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지금 관심사거든요. 저는 면책특권이라 하면 지금까지 판례로 본다 하더라도 기자회견이라든지 본인의 SNS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게 맞기 예. 때문에 저는 면책특권을 또 이렇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것은 반대로 문제가 있으면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문제가 있는데 면책특권 때문에 괜찮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자유한국당의 그 전략 자체는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면책특권이 SNS나 아니면 그 의정활동 이외의 영역으로 확대되는 것 자체는 과도한 국회의원의 특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국회 정론관에서는 기자회견을 한 부분은 의정활동의 연장이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정론관에서 하는 것이라는 것은 사실 특정 업무를 위해서 상임위 같은 경우에는 특정 업무를 위해가 저희가 집회를 소집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의 특수한 어떤 지위로 인식할 수 있지만은 예. 정론관은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고 거기서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거기에 면책특권을 인정하게 되면은 기자회견으로 아무 말이나 하고 책임 안 져도 된단 말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거는 애초에 면책특권 취지에 맞지 않는다. 면책특권이라는 게 원래 왜 생겼습니까? 독재정권 하에서 의정활동하는 것 자체를 가로막는 것에 대해서 예. 이제 면죄부를 주기 위함인데 저는 그 취지와 봤을 때 기자회견장이나 SNS를 면책특권의 범위로 넣는 것은 좀 제 생각엔 과도한 그런 어떤 특권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그러면 강효상 의원은 앞으로 그 민주당에서는 제명을 해라, 출당을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상황에서는 강효상 의원의 거취는 지금 뭐 한국당에서는 그 보호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국회에 윤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윤리는 말만 윤리지 지금 운영이 거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 논의를 하라고 한 기구인데 예. 그런 기구에서 제대로 지금 활동을 못 하니까 그게 오히려 문제인 거고요. 예. 면책특권은 뭐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로 보면은 국회의원 입을 막기 위해서 뭐 국회의원을 탄압하거나 이런 것들 막기 위해서 면책특권이라는 걸 준 거잖아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역 미리 외교관한테 빼내가지고 그거 얘기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면책특권은. 그래서 면책특권을 폐지해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나왔어요. 이제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국회의원이 근거 없는 뭐 폭로를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좀 나름의 금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만약에 야당 의원이라고 하면 정상회담 간의 어떤 정상 간에 굉장히 내밀한 얘기가 돌고 돌아가지고 자기 귀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오히려 외교부 장관한테 전화해서 이게 뭐냐 이렇게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국회 외통위도 아니고 한노희 소속 의원이 예. 그걸 끌고 와가지고 정보를 알아냈다고 버젓이 기자회견에서 얘기하고 그걸 무슨 구걸 얘기라고 해가지고 당 차원에서 막 정부를 공격하고 그러니까 그런 행동 자체가 한미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을 갖고 와가지고 야당이 정부를 공격하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거 이게 어떻게 용인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이제 네. 강효상 의원의 어쨌든 비례대표 의원으로까지 공천받은 최대 핵심 힘은 뭐냐면은 그 일간지 편집국장 출신의 그런 단연간의 취재 경험으로 인한 어쨌든 정보력입니까? 인맥이나 정보력 이런 것일 텐데 네. 사실 취재원 보호라는 게 두 가지 개념 아니겠습니까? 첫째로는 실제 김성환 선생님이 그랬어라는 걸 밝히지 않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네. 두 번째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도 꽤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가지가 지금 전부 다 지금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강효상 의원에게 그 수십 년간 그 정보를 줬던 정보원들이 예. 정보를 주는 것을 상당히 주저하지 않을까. 하나만 그런 좀 더 생각이 됩니다. 여쭤보면요. 이게 근본적으로 그러면 네. 강효상 의원이 이걸 뭐 공익제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지금 일본에서 정상회담을 오늘 했고 온 김에 한국에 잠깐 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공익제보라고 이렇게 말을 그 국민 앞에 말을 하는 건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저는 사실 뭐 공익 제보라 함은 예. 제 생각에는 뭐 비리에 가까운 것들. 네. 예를 들어 비리가 있는데 명시적으로 그것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예, 예. 고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국민들이 뭐 누구도 뭐 반대 의견 없이 예를 들어 우리 회사 공익 제보다. 내부에 비리가 있어. 아이 나 이거 안 예, 되겠다. 그런 한번 성격을 이해할 고발할게, 이런 것인데 거죠.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정상회담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이것은 뭐 요청이 있었고 거절했다가 비리의 영역은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무능이라고 굳이 공격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미 관계가 삐걱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건 전혀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뭐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이런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공익 제보라고 주장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다른 어떤 비리 제보보다는 상당히 복잡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지금 그러면
외교관 그 3급 외교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외교관이 어제 돌아왔고 이제 조사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강경화 장관도 이거는 의도가 있지 않는 이상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흘릴 수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했고 한 가지 더 오늘 아침 라디오 들어보니까요. 김숙 유엔 대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효상 의원은 후배 외교관의 경력을 완전히 망가뜨린 행위를 한 거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면 이 궁금한 건 이 외교관 강효상 의원하고 뭐 선후배라고 고등학교 선후배라고 하는데 이 외교관은 왜 이거를 알려줬을까요? 글쎄요. 충분히 당사자- 20년 넘은 경력이 있어서 이건 그렇죠. 말하면 안 되는 거다 분명히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면 상대방이 로데이터 같이 얘기를 해도 예. 그걸 가공되지 않은 정보. 예. 그 취재원이 드러나지 않도록 가공해서 공개를 해야 되는 예, 거예요. 예. 근데 그 로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 대화 내용을 그대로 갖고 와가지고 지금 그대로 공개한 거나 다름없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외교관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까지 혹시 생각을 못했을 가능성 저도 있다고 봐요. 그런 면에서 같은 외교관 출신이 바라볼 때 아니 어떻게 똑같은 걸 들었다고 해서 똑같은 걸 얘기하느냐 그렇게 또 얘기할 수 있고요. 예. 다른 차원으로 보면은 정부에서 저도 이제 오늘 이제 이쪽에 조금 밝은 그런 모 인사하고 만나서 같이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강효상 의원이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자꾸 외부로 얘기를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예. 계속 외교부나 청와대 차원에서 이게 뭔가 얘기가 계속 새나간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누군가가 얘기를 계속 줬을 거 아니겠어요? 예. 이런 얘기가 나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성이 있게 흘려줬다고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외교상 만약에 외교관의 입장에서 자기가 어떤 외교관으로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밀을 취득했다고 해서 그걸 누군가에게 특히 야당 정치인한테 자꾸 흘려줘서 그게 논란이 되는 모습을 뻔히 봤을 텐데 그걸 흘려준다는 얘기는 이 현 정부에 대해서 외교 정책에 나는 반대하니까 나는 그걸 계속 바깥에 흘려줘서 공격의 빌미를 삼게 공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하는 의도가 없지 않은 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짚어봐야 될 거는 저는 외교부에서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 생각엔 이런 어떤 중요한 정상 간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왜 로데이터로 돌아다니느냐에 대한 자성도 있어야 된다 보는 것이 예. 원래 이것은 주미 대사에게 공유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주미 대사관 안에 있는 사실 뭐 말단은 아니죠. 하지만 이런 걸 열람할 권한이 사실 있다고 보기 어려운 분들이 이걸 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지금 보면은 우리 주미 대사로 가신 분이 조윤재 대사님이신데 사실 직업 외교관이라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제 생각엔 좀 관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관리 허술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예. 네, 황교안 대표 기자회견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장외투쟁을 마무리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 다들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1대1 영수회담을 재차 요구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뭐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던 것이고요. 지금 민생투쟁 대장정 다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그걸 이제 한쪽으로 모아서 대통령하고 민생투쟁에 대한 평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예. 결국 황교안 대표의 대권 행보였다 이런 평가도 사실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존재감을 좀 더 부각시키려고 하는 수단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 거 아닌가 싶고요. 지금 이제 국회가 정상화되기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다 꼬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황교안 대표가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1대1 면담을 통해서 푼다고 하면 그럼 그것만큼 사실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없다라고 아마 판단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예. 저는 1대1 그 회동을 제안했다는 사실보다는 그 발언 중에 굉장히 위험한 발언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좀 더 우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한국 경제가 망가진 부분에 대해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표현이라든가 SNS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정치에서 흔히 다름과 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무슨 천당과 지옥을 가르고 선과 악을 가르는 근데 아주 지극히 종교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건데요. 정치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면 타협이라는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저쪽은 악이고 악의 물이 악의 세력이고 예. 나는 선한 물이면은 서로 간에 타협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을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번 대장정 하는 동안에 그때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 참석했던 문제라든가 이런 거하고 연결이 돼서 예.
앞으로 황교안 대표가 정치 행보를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지점으로 좀 지켜봐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저는요, 근데 예. 지옥 발언을 가지고 또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예. 그거는 한 번만 제가 그럼 예. 말씀을 드릴게요. 그 올린 글에 민생 현장은 지옥과 같았고 시민들이 살려달라고 절규했다. 국민의 삶은 파탄났고 제2의 IMF 같다. 이렇게 글을 올린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역구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야기해도 아 요즘 지옥 같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 용어를 써서 실제로. 그 일반 예. 시민들이 그러면은 뭐 지금 선악구도로 뭐 사람을 갈라치려는 의도로 저한테 말했겠습니까?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뭐 그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선악구도로 가르려는 것이 아닌가 싶고 예. 제가 그래서 민주당 논평으로 과거에 그러면은 본인들이 야권일 때 헬조선이라는 단어를 얼마나 썼는지 제가 봤어요. 부지기수입니다. 네. 네, 수를 알 수가 없다. 부지기수.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에서 정치적인 수사들이 하나씩 반응하는 것 자체가 저는 지난번에도 보면은 수석 대변인 논란 만들었다가 민주당이 크게 이득 본 거 없지 않습니까? 지금도 보면 저 지옥이라는 단어가 당연히 은유적인 표현이고 민생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인데 예. 그걸 부정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뭐 막말 논란을 또 만들어서 뭐 외사 지금 뭐 모든 논란을 막말 논란으로 몰아가고 있는데 예. 글쎄요. 저는 막말 논란 이전에 진짜 그 민생이 진짜 힘들다라는 것 자체에 방점을 찍어가지고 알아들으면은 오히려 좀 여건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일종의 보수의 정치 투쟁에 가까운 얘기라고 좀 생각하는데요. 네. 민주당에서 오늘 뭐 반박한 내용도 그거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은 한번 데이터를 갖다 놓고 비교해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 아시다시피 노무현 정부 때 경제 성장률 가지고 비교하는 것도 저는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한국 경제 규모나 이런 걸로 볼 때 4.5% 성장했다고 얘기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 3%, 2% 후반으로 내려갔어요. 문재인 정부하고 비교했을 때 황교안 권한대행 시절이나 황교안 총리 시절하고 비교했을 때 경제가 정말 완전히 다 망가졌느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비교해 보면 황교안 지금 대표가 이런 식으로 공격할 수 없을 것이다. 좀 차분하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 예. 근데 왜 이렇게 경제를 가지고 비교하느냐? 항상 노무현 정부 시절에도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은 경제에 대해서 특별한 대안이 없지만 상대편이 경제를 운영하는 여건이 됐을 경우에는 경제 다 망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종의 정치적 레토릭으로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기 위한 수단으로 자꾸 공격을 삼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을 가지고 일종의 경제에 유능한 정당이라고 하는 보수가 경제에 네. 유능하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예. 일종의 선동에 좀 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알겠습니다. 저는요 이번 정부 들어서 데이터를 보자고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취사 선택해서 데이터를 볼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국민들이 가장 민감하게 하는 부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양극화가 그렇게 심해졌다고 계속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장 최근에 공개된 데이터 보면은 소득분위 5개로 나눴을 때 최고분위와 최하위분위가 같이 소득이 가처분 소득이 하락해가지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었다 하는데 빈부격차가 줄어들면 좋은 겁니까? 같이 가난해졌는데? 알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예, 이런 여기까지 것들이- 하고요. 지금 뭐 경제 문제는 중요하죠. 그래서 황교안 대표도 투쟁에서 그 민생 투에서 돌아온 다음에 2020 경제 대전환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고 했고 또 이해찬 대표도 추경 연계 민생 투어를 오늘도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그걸 보겠습니다. 지지율을 한번 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석 달 만에 50%를 회복을 했고요. 민주당과 한국당의 추이를 보면 지난주보다 좀 좁혀졌어요. 그리고 지금 상황 국회가 장기 파행되는 이 누가 책임이냐 이런 지표를 보면 한국당은 월등히 많아졌습니다. 이 전체적인 이 흐름 어떻게 저희가 핵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좀 다른 여러 가지 상이한 분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일단 대통령의 지지율과 여당의 지지율이 연동되는 데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예. 그건 집권 중반기쯤 지나면 대통령 지지율이 곧 여당의 지지율하고 이렇게 같이 움직이지 않는 그러니까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지금 이제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하는 것은 저는 지난주에 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그때 뭐 노사모에 참여했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한 40대, 지금의 50대, 지금 30, 40대 세대가 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억하는 세대들이 그때 우리가 조금 지켜주지 못했다. 조금 더 그때 어떤 개혁을 좀 뒷받침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는 효과들이 나타났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를 좀 더
좀 국정 운영에 대해서 지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의사 표현이 일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정치의 모습에 있어서는 민주당하고 자유한국당이 공이 다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여론들이 그 당 지지율로 반영이 돼서 나타났다고 생각하고요. 예. 어차피 그동안에 분열됐던 보수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가는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은 이렇게 어느 정도 응집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좀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런 지지율 변화. 뭐 지지율의 변수가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네.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이 각 당 지지층 결집시키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저는 사실 이번 주가 종합소득세 내는 기간인데 다들 예. 종합소득세 내고 나면은 지지율이 또 한번 출렁이지 않을까 그럴 수 있다는 생각도 이런 있군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예.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비공개 만남을 가지면서 이후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먼저 양정철 원장의 발언을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내가 아니고 저 지인들하고 같이 일행들하고 만나는 거 식사 자리였고요. 다른 일행이 있는데 무슨 긴밀하게 얘기가 나올 수 있겠어요? 원래 약속이 있었던 거고요. 일과 이후에 3까지 이렇게 하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사적인 만남이었다, 의미 부여하지 말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대로 보시나요? 굉장히 예민한 만남으로 보일 거예요. 네. 뭐 정치에 있는 분들은 아마 다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개인적 사적인 만남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서훈 국정원장하고 양정철 민주연구원 원장하고는 관계가 충분히 그 참여정부 시절부터 시작해서 관계가 있고 또 지난 대선 때도 참모로 서훈 국정원장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같이 외교안보 문제나 이런 것들 논의할 때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은 전 충분히 있었을 네.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에서 만나지 마라, 절대 만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은 하는데 어찌됐든 그게 만남이 노출이 된 거잖아요. 네. 노출이 됐을 때 그 한 만남에 매체가 계속 기다리고 있었나 보죠. 네, 그 따라다닌 앞에서, 것 예. 같아요 보니까 더 팩트라고 하는 매체인데 원래 그렇게 많이 따라다니면서 연예인의 네. 사생활 이런 것들도 많이 보도하는 매체거든요. 네. 근데 그러니까 공개가 되기 전에 어떤 본질적으로 친밀한 관계였기 때문에 만나는 것하고 공개된 이후는 성격이 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 가지 구구한 억측이나 추측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을 좀 반면 교사 삼아서 양정철 원장이 움직이거나 이렇게 할 때도 좀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바른미래당 입장에서는 보니까 국회 정보위원회 소집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연히 저희 당에 이제 정보위원장 이혜훈 의원님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아주 중차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국정원은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제 해외 정보만을 다루는 기관으로 개편되었다고 예. 이번 예. 정부에서 홍보해왔거든요. 근데 사실 그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사실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으면서 민주연구원장으로 부임했고 그리고 본인의 어쨌든 역할 자체를 총선 승리로 규정한 상황 속에서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정치적인 발언도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유시민 이사장을 만나가지고 역할을 해야 된다고 하는 예. 등. 근데 그 맥락에서 서훈 원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는 예. 아까 말했듯이 개인적인 친분의 모임일 수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저도 박근혜 정부 때 보면요. 정보기관의 분들은 만나기가 두렵습니다. 서로. 이제 보면 사적으로 아는 관계가 있다 하더라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왜 이 민감한 시기에 모임을 진행했는지 예. 저는 그건 약간 의아하다. 특히 양정철 원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참석할 걸 원래 예정되어 있던 행사라고 알려져 있던 행사에서도 네. 나타나지 않고 이제 간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아무리 사적 모임이라 하더라도 부적절했다는 측면에서는 지적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신환 원내대표가 국정원의 총선 개입이 떠오른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좀 과한 해석이라고 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좀 과한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오신환 대표가 최근에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너도 잘못했고 너도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중간에서 지금 중재하는 듯한 중재는 아니고 중간에 있는 입장을 자꾸 취하는데요. 예. 저는 이번 문제를 합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른미래당은 좀 일종의 이제 모든 정치 세력이 다 마찬가지지만 정치 투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투쟁을 통해서 자기의 선명성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닙니다. 이런 이런 식으로는 선명성이 보이지 않을 거다. 예. 저희가 얼마나 선명하게 저 모임이 잘못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여당도
여당하고 야당 편 중간쯤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은 모습이 자꾸 보이는데 예. 그러지 말고 바른미래당의 어떤 선명한 색깔을 좀 더 많이 드러냈으면 좋겠다. 선명한 야당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라고 이제 자연스럽게 바른미래당 쪽으로 가죠. 요새 지금 혁신위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혁신위가 손학규 대표가 혁신위 설치하겠다 했더니 오신원 원내대표가 그런 식으로 할 거면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더니 국민의 단계에서 그러면 중재안으로 또 다른 혁신위 느낌을 제안을 했습니다. 혁신위가 어떤 거고 지금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까 그럼? 사실 정당에서 혁신이라는 거는 제가 예. 새누리당 시절 제가 혁신위원장을 해봤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통 당이 어쨌든 일신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게 혁신위 역할인데 누가 보더라도 바른미래당 상황을 외부에서 보면은 지금 지도부에 대한 일신이 가장 먼저 필요하다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 그 저도 지도부 일원이지만은 저 스스로도 지도부의 일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 지도부 교체를 명시한 형태의 최고위를 하느냐 또는 그까지 권한이 있는 형태의 혁신을 하느냐 네. 아니면 일반적으로 원래 혁신이라는 게요. 제가 혁신위원장 해보면서 느낀 건데 새누리당이라는 큰 정당에서도 지금까지 여러 혁신위가 있었어요. 예. 뭐 김문수 혁신위부터 해가 다 있었거든요. 근데 내용은요. 가보면요. 혁신위원장 딱 하면요. 당직자들 보고를 해요. 위원장님. 지금까지 혁신위들이 연구했던 게 이런 겁니다. 예. 뭐 그래가지고 이걸 딱 가져와가지고 여기서 다 읽어보면 대충 고만고만한 것, 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부터 시작해서 다 있어요. 예. 근데 이걸 취사 선택하는 그런 형태의 요식행위성 혁신위가 아니라 진짜 바른미래당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지금 지도부가 어쨌든 독단으로 운영되는 상황에 있어서 비민주적 운영에 대해 당원들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노선 자체에 대해 가지고 지금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부분 뭐 이런 것들 다루는 실질적인 권한 있는 혁신을 하자라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계 의원님들의 주장인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사실 그것도 좀 너무 요식행위성이 가깝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그래서 제 지금 입장은 혁신이도 말고 그야말로 지도부 어쨌든 재신임 또는 총사퇴로 가자 우선 예. 이 입장인데 우선 안철수 유승민 연합이라고 지금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고 그 지향점이라는 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최고위원으로서 제가 제안받으면은 그 안에 대해서 국민의당계 의원들이랑 상의를 해볼 용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전권을 갖는 혁신위도 탐탁지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권이라는 게 참 모호합니다. 음.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님이 생각하는 전권이라는 거는 본인 퇴진 빼고 다 전권이고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퇴진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호함을 없애기 위해 가지고 혁신안을 처음에 혁신위 그 구성안을 얘기할 때 예. 그것이 포함된다는 걸 명시하면은 저는 뭐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네, 생각합니다. 손학규 대표는 지금 이선 후퇴도 본인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라는 입장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아니 될 것 같아요.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있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그러니까 얘기하는 뭐냐면요. 게 그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까요. 예. 그 안에 있으니까. 근데 밖에서 볼 때 이 바른미래당의 내용을 평론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절이 될 것 같고 잘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전 보시면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안 됩니까? 예,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정리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요? 요즘 저는요 제가 이제 방송에 나서 토론을 하다 보면은 이제 제 상대편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 손학규계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 지금 아니, 지정한 아니요. 겁니까? 아니, 농담이고 그러니까 손 대표님이 민주당 계실 때 좀 잘해드리지 왜 지금 와가지고 그 본편을 많이 드시나 예,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손학규 대표하고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떨어져 있는 입장으로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반대편 얘기를 들려드려야 되잖아요. 예. 시청자분들을 예. 위해서도. 그러니까 손학규 대표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물러나야 될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아니에요? 계실 때 좀 잘해드리지 왜 그랬어요? 지금 와가지고 거의 그러니까 혁신이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예. 손학규 대표 퇴진을 위한 혁신이 나는 내가 나를 퇴진시키는 혁신을 내가 아니, 어떻게 아니, 받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퇴진까지 거죠.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강력한 혁신이다라는 말은 퇴진을 상정한 것과는 약간 다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게 그 얘기나 똑같이 손학규 말짱이 대표 아니 왜 입장에서 혁신이가 거예요. 무조건 혁신위원들이 손학규 대표를 퇴진을 요구할 거라 아니 생각하세요? 왜냐면 그 전에 잘못한 거 있어 손 대표가? 퇴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그 오신환 원내대표도 뭐 퇴진을 얘기하고 지금 얘기하는 상황인데 거기다가 혁신위를 구성하자고 얘기를 해버리면 예. 그럼 퇴진을 위한 혁신이 이렇게 연결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혁신위원들 너무 이렇게 그 일방향적인 사람들 그럼 매도하시는데 뭐 혁신위가 네. 구성이 되면 저희가 보면 되겠네요. 기다렸다가 결과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